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2025년 국가직 9급 보신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험이 네, 뭐 공채로 따지면 이제 지방직만 남아 있죠. 그죠? 국가직은 이미 여러분 다 보셨고 이제 여러분 요번에 지금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환경부 자체로 이제 비공개 시험을 보다가 경채 시험을 보다가 요번에는 이제 공채로 해서 이제 같이 보는 첫 시험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전부 다 이게 뚜껑이 열려봐야 아니까 어떻게 출제가 되냐 이제 걱정을 좀 하셨고, 그죠? 다들 궁금해 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국가직이 이제 신설됐을 때 환경직이 국가직 9급 이제 공채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네, 기준은 뭘로? 네, 지방직, 장년 지방직 기준으로 9급 기준으로 잡아라. 왜냐면은 출제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선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이제 환경부에서 출제됐던 문제에서 한두 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아마도 법규나 공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클 것이다.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이제 뚜껑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환경부 개론이 요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체감하시기는 엄청 어려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어려웠는지, 그죠? 같이 한번 보고 이제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일단 기준은 우리 작년 지방직 9급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합니다. 출제기가 동일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지방직하고 비슷한 난이도로 나왔어요. 그죠? 자, 지금 출제 이제 파트로 보면은 자, 보통은 우리 수질하고 대기 합쳐갖고 한 50%, 50에서 60%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11문제 나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9문제 좀 줄었죠. 2문제 줄고, 대신에 보면은, 지금 어디서 늘었냐면, 여기 지금 하나 좀 잘못됐네요. 폐기물이 원래 여기가 3문제 나왔어요. 3문제에서 4문제로 1문제 놀고, 법규가 그리고 여기 2문제가 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맞죠? 오. 요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법규 공정에서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테마 특강 할 때도 법규 공정에서 2문제에서 4문제 사이는 꼭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부분만 딱 떼서 여러분하고 이제 테마 특강에서 최신 법규 공정 나눴었잖아요. 그거 역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제 테마 특강 들으신 분 아시겠죠? 이번에 법규 공정 문제에서 4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는 제가 아쉽게 여러분한테 설명 못 드린 부분이었어요.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 3문제는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했던 내용에서 심지어 제가 볼드체로 중요하다고 표시했던 부분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고, 그죠? 그래서 저랑 같이 테마 특강 보신 분은 여기에서 여러분 적어도 3문제는 다, 적어도 2문제는 그죠? 환경영향 평가는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봐야 이제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적어도 2문제는 여러분 맞추셨을 거라고 저 믿어요. 혹시 여러분 후기 있으면 올려주세요. 후기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 유형별로 보면은 작년에는 이제 장답형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요번에 장답형 줄었죠? 대신에 이제 단답형이 늘었고 계산형이 이제 3문제 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이도 조절하는 방법이 사실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이렇게 유형별로 보면은 단답형은 아무래도 단순 암기잖아요. 단순 암기 말고 이제 장답형 문제를 내면은 OX 지문처럼, 그죠? 그 지문을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할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이해해야 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장답형 많이 나오면은 난이도 확 올라갑니다. 그 다음 2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계산형 문제를 좀 많이 내면은 시간을 잡아먹잖아요. 계산 풀이 할 때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소요 시간을 조절해서 난이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3번째는 뭐냐면 바로 범위를 더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던 범위에서 아니면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지엽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보통 환경에서 그런 부분이라면 정책이라던가 법규 공정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이 안 나왔었지만 한 이제 3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는 법규 공정이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테마 특강 중요하다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 테마 특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진짜 제가 그냥 뭐 한 거예요? 밥 다 해갖고, 요리 다 해갖고 여러분이 이제 숟가락만 드세요 하고 진짜 딱 준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보기만 했으면 맞출 문제 여러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답형 문제를 많이 출제해서 난이도 조절을 했다면 요번에는 유형별로 보면은 단답형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계산형은 요 정도면 뭐 양호한 거죠. 5문제 정도면. 근데 이 단답형이 뭐냐면 법규 공정 문제가 결국에는 이게 단순 암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단답형이 늘어난 거예요. 여기 4문제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직에서 단답형이 많이 나온 이유는 법규 공정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보면은 보세요. 작년하고 좀 비슷한데 중 문제가 좀 줄어들고 하 문제가 좀 더 늘었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비니빙 부익부예요. 하가 늘었고, 그죠? 상이 지금 문제 수가 늘었어요. 문항이. 그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난이도로 보면은 기본 점수 어떻게 보면은 깔아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 하나하나 보면 이거 난이도 진짜 낮은데 이런 기본적인 게 나왔네? 한 문제가 한 11문제 정도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난이도 상이라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이도 조절하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나는 장답형 문제 많이 내는 거, 하나는 계산형 문제를 많이 내서 시간 잡는 거, 그 다음에 3번째 방법이 범위를 넓힌다 그랬어요. 요번에는 이 상 문제 제가 난이도 이제 상이라고 한 게 뭐냐면, 바로 역시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법규 공정에서 4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난이도 상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문이 기존에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는 보지 못한 지문이 나왔어요. 일부, 진짜 한두 지문. 그거 가지고 여러분 난이도 조절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일단은 요번에 핵심은 뭐였냐? 어떻게 보면은 당락을 좌우했던 거. 어떤 분은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 환경이 진짜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라고 하신 분들과 이번 문제 그래도 잘 본 사람 많네? 나는 그래도 점수가 괜찮은데 해서 어디서 갈렸냐? 바로 법규 공정에서 갈렸어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세요. 비중이 지금 4문제예요. 4문제면은 20분의 4니까 얼마예요? 그죠? 우리 20분의 4니까 얼마죠? 5분의 1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나왔다는 건 정말, 그죠? 20%가 법규 공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무시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이 기술 단기 강의 보고 있으면서도 제가 요번에 보니까, 선생님, 저 진짜 테마 특강 요번에 못 듣고, 안 듣고 그냥 들어갔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있는데, 진짜 다 차려놨는데, 그죠? 진짜 보기만 봤으면 이거 4문제 중에 3문제는 맞췄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이제 지방직 또 있잖아요. 그 지방직 보시기 전에는 꼭 테마 특강 법규 공정 이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한자 같다라고 했지만 이제 한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보세요. 지금 폐기물만큼 토양 소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진짜 여러분이 시간 없잖아요. 여러분 일일이 법규 공정 찾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최신으로 해서 여러분 나올 거 다 준비해서 그냥 여러분한테 여러분 아시죠? 저 교재도 기본서밖에 없는 거, 그죠? 전부 다 여러분 그냥 보실 수 있게 강의자료 그냥 무료로 드리잖아요. 거기에 지금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에 그것만 봤어도 진짜 여러분 15점이 올라갔었는데 20점이 올라갔었는데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갈렸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문제 봅시다.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 이제 강의 자료에다가, 핸드아웃에다가, 저희가 이제, 요거에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기본서에 뭐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모의고사 문제, 요번에도 저희 이제 국가직 대비로 모의고사 봤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몇 문제가 또 출제가 됐어요. 진짜 적중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연습 문제라든가 올테마라든가 여러 이제 강의나 자료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는 저희 일일이 여기에 이제 강의 해설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이제 그는 핸드아웃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난이도와 이게 어느 파트에서 나왔는지 수질인지 대기인지 그다음에 이게 유형이 뭔지 이렇게 여러분 작성해놨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어떤 문제인지가 이제 여러분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여러분 설명은 안 드릴게요. 특별한 경우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시간 아깝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제 지방직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딱 이제 해설만 같이 핵심 이제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기상오염 물질 제거에 적합한 처리 설비는 그랬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 기상오염 물질 그러면 우리 대기오염 물질 뭐가 있나요? 네, 바로 입자상 물질이 있고
입자상 물질이 있고, 네, 가스상 물질이 있죠. 우리가 입자상 물질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집진장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간원 세여전에서 뭐 중력, 관성력, 그 다음에 원심력, 그 다음에 세정, 그 다음에 여가, 전기, 이게 전부 다 뭐 먼지 잡는 입자상 물질, 먼지 잡는 시설들이고, 그 다음에 가스상 물질 처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흡수, 흡착, 그 다음에 네, 산화나 혹은 환원이죠. 그러니까 그 방법들 가지고 이제 흡수법을 사용하는 게 흡수장치, 흡착법 사용하는 게 흡착장치, 그 다음에 산화 혹은 환원장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여러분 우리 이거 지방직 기출인데 이거 연습 문제에 기본서 이제 연습 문제 3번에 그죠? 이렇게 나와 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상오염 물질, 기상이잖아요. 가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스상 물질 처리하는 거 찾으라는 거였죠. 그죠? 자, 그러면 사이클로, 원심력, 여과, 중력,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집진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먼지 잡는 거.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흡수, 흡착장치, 이게 뭐예요? 바로 가스상 물질 제거하는 설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보세요. 아주 기본적인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난이도 엄청 낮은 문제로 이제 기본 점수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변별력은 법규 공정이라든가 일부 어려운 지문 한두 개로 갈랐어요. 여러분 요번 시험.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는 엄청 기본적인 문제였고 2번도 엄청 기본적인 거죠. 염교 확산 뭐예요? 대기 안정도 중립인 거. 그죠? 가우시안 분포 나타내는 거 이거 뭐예요? 원추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채형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타나요? 이게 부채형이죠. 네, 대기가 안정할 때. 상승형은 이게 여러분 상승형이 지붕형이에요. 지붕형은 항상 제가 플룸의 형태는 연기는 어디로? 안정한 곳으로는 이동 안 하고 연기는 불안정한 곳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층은 안정하고 상층이 불안정이죠. 그다음에 원추형은요. 원추형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우시안 분포를 나타내고 위아래로 똑같이 퍼지는 거 이게 바로 중립일 때. 대기 상태가 중립일 때 나타나고요. 환상형은 뭐예요? 환상형은. 이게 밧줄형이죠. 그죠? 이렇게. 이거는 불안정한 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3번 봅시다. 자, 요거는 폐기물 문제죠. 매립할 때 생분해 안정화 단계. 자, 처음에 이제 매립을 하게 되면은 아직은 산소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첫 번째는 호기성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기성 분해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현기성 분해가 바로 산생성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산생성 단계 거치고 나서 이제 메탄이 생성되고, 메탄이 이제 정상화 단계. 메탄 농도가 일정해지는 정상 단계가 되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나, 가가 되죠. 그죠? 다, 나가. 다 나가? 4번이 정답이에요. 보통 여러분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각 단계별로 뭐까지 우리 같이 봤죠? 네, 매립가스 분포까지, 그죠? 어느 단계에서, 뭐 호기성 단계에서는 질소 줄고, 산소 줄어들고, 그죠? 뭐 이렇게 되고, 수소는 어디서 생기고, 어디서 CO2가 체되고, 이런 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립가스의 단계별 이제 그 현황까지도 여러분 같이 매립반응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 문제 핵심 키워드 뭔가요? 모래. 그죠? 이거 뭐예요? 유독매체. 모래 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래를 띄어서 그 모래가 엄청 비표면적이 크니까 이제 달궈진 모래하고 뭐하고 이제 소각할 그 폐기물하고 만나서 뭐 되는 거예요? 소각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유동상? 소각로. 그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5번 봅시다. 자, 5번은요, 음의 세기에 정비례하는 물리량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음의 세기, I로 나타내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음의 압력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 로그 씌운 게 뭐예요? SIL은 우리 10 로그 I0분의 I로 나타내고, 이 음의 압력을 데시벨처럼 로그 씌운 게 뭐예요? SPL인데 얘는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이면 로그 앞으로 나오면은 이제 얼마? 곱하기 2가 되잖아요. 그래서 20 로그 P0분의 P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음의 세기와 음의 압력은 뭐 하기 때문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 음압의 제곱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6번 봅시다. 자, 해수 엄청 오랜만에 왔어요. 보통은 이제 해수의 특성 해서 뭐 pH라던가 아니면은 뭐 완충용액이라던가 중탄산염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염분이 어떻게 되는지 홀리세븐은 뭔지 이런 것들 혹은 밀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나오는데 요번에는 약간 여기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해수의 기출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풀만한 문제가 나왔어요. 볼게요. 옳지 않은 거. 1번.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근데 기체의 용해도는 언제 증가하나요?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은 클수록 기체가 물에 더 잘 녹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해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우리 화학 이제 헨리의 법칙만 알아도 아는 거. 그죠? 헨리의 법칙이랑 그 다음에 온도. 그 용해도만 알아도 아는 거. 그 다음 2번. 염분의 농도는 전기 전도도로 측정할 수 있다. 이건 왜 그래요? 이것도 맞죠. 염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요? 이온이에요, 이온. 그죠? 염분 이온이잖아요. 이온 형태잖아요. 걔는 물 속에 녹아있는 용존물질, DS예요. 이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온은 이제 수용액상에서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죠. 이온이 많으면 전기 전도도 증가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문제도 우리 풀어봤어요. 어떤 걸로 풀었냐? 부유물질, SS의 지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SS, 뭐 이제 부유물질,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뭐 COD, BOD라던가 혹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부유물질하고 관련이 있다면 이 DS하고 관련 있는 게 바로 뭐였죠? 전기전도도. 그러니까 물에 녹아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온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온이 많은지 적은지는 이제 걸러도 안 나오죠. 얘는 이미 물에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전도도 이제 전기전도를 분석을 하면은 전기전도가 크다라고 하면, 이온 많이 녹아있다. 그죠? DS가 많다. 그렇게 알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해수의 음파 전달 속도는 수온에 영향을 받는다. 음파 전달 속도는 아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뭘 배웠는지 알아요? 소음도 이것도 파동이죠. 음파죠. 음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소음이 어느 쪽으로 전파 속도가 언제 빨라진다 그랬죠? 네, 매질의 밀도가 클수록 매질 밀도가 크면 클수록 이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기보다 음파의 경우에는 물이 훨씬 더 매질의 공기보다 물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음파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밀도라는 거는 우리 온도에 영향 받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온도가 변하면 매질의 밀도도 변하죠. 그죠? 그러니까 속도도 변해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어디에 해수에다가 그냥 갖다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되게 해수의 특성 같지만 사실은 지금 기체의 용해도도 물어봤고 DS에 관해서도 전기전도도의 관계도 지금 물어봤고 지금 우리가 소음에서 음파 같은 경우에는 매질 밀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는 그거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떻게 떨어져 있는 거를 모아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4번 볼게요. 남은 건 4번인데, 이제 염분이래요. 염분은 해수 100ml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말한다. 우리가 염분이라고 할 때 단위 뭘 썼죠? 퍼밀 썼어요. 이 퍼밀이 뭘 의미하는 거냐? 자, 해수 1kg에, 우리 퍼밀은 천분율이잖아요. 들어있는 염분이 몇 g이냐?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수의 염분이, 평균 염분이 얼마? 35%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해수 1kg에 들어있는 염분을 35g 들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정입니다. 그러니까 퍼밀이 뭐예요? 천분율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퍼밀이라고 그러죠.
백분율은 100분의 1은 퍼센트고 퍼밀은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1kg은 1g에 10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단위 환산하면은 이제 단위 생략되고 1000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분의 총량, g을 말한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네, 7번 문제는 요게 이번에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죠. 아나목수 공작. 자, 여러분 우리 배웠던 거에서도 사실은 공부했어요. 올테마 할 때, 올테마 문제는 제가 이제 7급이나 연구사 기출 가지고 이제 여러분 좀 고난이 문제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고 7급 연구사 시험에서 몇 번씩 아나목수에 관해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좀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뭔지 보면은 이제 아나목수 공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클래식한, 기존의 우리 전형적인 공식어는 질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래요? 탈지를 시켜서 지소를 제거하는 거죠. 이걸 우리 에메리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질산화를 어떻게 암모니아성 질소를 아질산성 질소로, 아질산성 질소를 질산성 질소로 바꾸고 탈지를 할 때는 이제 NO3 NO2로 해서 N2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산화를 먼저 해야 탈질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질산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이제 이 에메리 공법에서는 질산화할 때 폭기해줘야 되잖아요. 왜? 이 질산화를 하는 질산화 미생물이 호기성 미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폭기를 시켜줘서 이제 디오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산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보통 보면은 이 질산화 공정에서 산소가 75%가 소요가 되고요. 전체 중에. 이 탈질 공정에서 이제 보면 여기 1단계 질산화 공정에서 이제 여기 암모니아성 질소를 이제 아질산성 질소로 만들 때 75%, 그리고 나머지 25%가 이 아질산성 질소를 질산성 질소로 만들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폭기를 시키면서 에너지, 그러니까 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폭기 시킬 때 우리 에너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때 에너지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아나목수로 가게 되면은 요 질산화와 탈질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1, 2단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아나목스라는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이 미생물 어떤 애를 얘기하냐? 여기 NH4+, 그러니까 암모늄 질소랑 그 다음에 아질산소 질소 NO2- 가지고 이제 중간에 뭐 하이드라진 같은 N2H4 같은 하이드라진이 중간에 생성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질소 가스 형태로 만들어주는 미생물을 우리가 아나목수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폭기가 필요 없잖아요. 바로 아주 현기성 상태에서 우리는 원래 질산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은 일단 질산화를 시키고 나서, 그죠? 바로 탈질 안 되죠? 질산화를 일단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탈질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N2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질산화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생물 자체가 현기성 미생물이에요. 그리고 독립영양 미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렇게 NH4 형태를, 그죠? 뭘로? N2 형태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요 미생물이 이런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질산화, 2차 탈질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폭기를 안 시켜줘도 되니까 산소 요구량이 크지 않아요. 낮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독립영양 미생물이에요. 얘는 현기성 독립영양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영양이니까 뭐도 필요 없어요? 네, 유기탄소 필요 없는 거예요. 외부탄소, 메탄올 같은 거 우리 탈질할 때 주로 메탄올 외부탄소로 넣어줬는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원 요구량도 낮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현기성 상태에서 크다 보니까, 그리고 얘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슬러지가 많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인 거죠. 산소 요구량이 높지 않으니까 폭기 안 시켜줘도 되죠. 그러니까 동력 사용이 적고요. 그 다음에 독립영양 미생물이기 때문에 탄소원도 외부 탄소 넣어줄 필요 없고요. 세 번째, 이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슬러지 발생량도 많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낮아요. 근데 얘는 제가 그랬죠. 생장 속도가 느리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리하는 처리 속도도 느린 거예요.
그리고 온도는 보시면은 질산화탈지를 보통 중원에 20에서 30도에서 이제 최적의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얘는 10도 높은 30에서 40도씨에서 이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온도 조건이 둘 다 중온이지만 약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질산화탈지 공정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단순해요. 근데 우리 아나목수 공법은 이게 이 특정한 미생물을 잘 키워야 되니까 얘가 기술적인 어떤 기술도 필요하고 좀 복잡합니다. 얘를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복잡하다고 공정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단점 보면은 이제 질산화탈지 공정은 자 이제 보면은 기존의 거는 질소 제거 효율이 안정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아나목수가 질소를 많이 제거하는 건 맞지만 아주 두루두루 제너럴하게 보면은 어떤 조건이든 어떠한 경우든 이제 잘 적용할 수 있고 이제 또 어느 조건이든 이제 온도라든가 pH라든가 이거 환경 조건이 아무리 변해도 안정적인 처리 효율, 질소 제거 효율을 나타내는 거는 이 질산화탈지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좋은 건데 이제 그런데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다양한 수질, 두루두루 쓸 수 있어요. 다양한 수질에도 적용 가능하고 소규모든 대규모든 상관없이 다양한 규모에도 적용 가능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에도 개량이라든가 확산도 용이하고 근데 단점이 뭐예요? 이 질산할 때 폭기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비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요구량이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슬러지 발생량이 커요. 근데 이 아나목수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단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반응 속도 엄청 느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키우기가 힘들어요. 온도나 pH라든가 아질산전원 용도, 독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키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운전 기술이 필요하고 특히나 얘가 느리기 때문에 초기 이제 가동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나 이 아질산성 농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나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농도 암모늄 이 있는 폐수, 그러니까 고농도 암모늄 폐수라면은 소화 슬러지라던가 매립지 침출수 이런 거에 적용하기가 좀 좋은 거죠. 조건이.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에서는 얘가 나은데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질산화탈지 공정이 나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장점이 뭐냐? 제가 얘기했죠. 폭기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비가 낮아요. 그다음 뭐가 필요 없어요? 네, 외부 탄소는 필요 없어요. 슬러지 발생량 작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특정한 조건에서는 아나목수 공법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질산화 하려면 우리 호기조 설치해야 되고 탈질하려면 이제 우리 무산소도 설치해야 되고 내부 완성도 필요한데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러니까는 질산화 탈질 공정보다 설치 면적이 작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 보세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다. 요 과정에서 탈질 과정에서 사실은요. 우리가 탈질을 할 때 NO3-가 NO2- 되고 얘가 제가 N2O나 N2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N2O가 중간에 나와요. 이게 뭐예요? 아질산질소가 아산화질소가 이게 우리 온실가스잖아요. 그죠? 지구온난화 일으키는 거죠. 근데 우리 아나목수 공법에서는 지금 NH4+랑 NO2-가 요 중간에 생기는 게 하이드라진이 생기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N2O는 발생량이 누구보다 일반적인 질산화탈지 공정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요게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은 거는 N2O 발생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뭐예요? 고농도 암모늄 폐수에만 유리해요. 그죠?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이제 한번 볼게요. 옳은 거 봅시다. 1번. 기존 질산화탈지라 공정보다 산소 소모량이 적죠. 왜? 폭기 필요 없잖아요. 1번 틀렸고요. 2번. 최적 운전 조건은 고온 아니고 중온입니다. 그런데 여기 질산화탈지를 20에서 30도시면은 얘는 중온이지만 얼마? 30에서 40도시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안정적인 운전을 해서 메탄올을 외부 탄소원으로 주입 필요 없죠. 왜? 얘는 뭐니까? 현기성이고 독립영양 미생물이니까 이제 탄소원은 뭐 무기탄소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CO2라든가 뭐 중탄산염, 탄산염이온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죠? 외부 탄소원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아나목수균은 암모늄 이온을 전자 공여체로, 아질산 이온을 전자 수용체로 사용한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자, 요 말 우리 배웠죠? 전자 공여체는 뭐고, 전자 수용체는 뭐예요? 자, 공여한다. 또 왔네, 이게. 안녕.
수용체. 수용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를 받아요. 우리 산화한원에서 전자를 받으면, 이게 왜 자꾸 오죠? 전자를 받으면 뭐 되죠? 환원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는 게 전자 수용체고요. 그러면 이 환원되는 전자 누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전자를 내놓는 애가 전자 공여체예요. 그러면 내놓는 물질은 뭐 할까요? 자기 자신이? 네, 산화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 산화수 계산해 봅시다. 저 NH4+에서 질소는 산화수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이죠. 여기 NO2-에서 질소는 산화수가 얼마예요? 우리 산소의 산수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N2의 이제 산화수는 0이죠. 그리고 NH4+는 N2로 바뀌면 산화수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얘는 산화한 거예요. NH4+는 산화했고요. NO2-가 N2로 바뀌면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얘가 환원된 겁니다. 그러면 이 NH4+, 자기 자신이 산화됐으니까 얘가 뭐예요? 전자 공여체예요. 그 다음에 이 환원된, 자기 자신이 환원된 NO2-가 뭐가 돼요? 전자 수용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암모늄 이온이 전자 공여체, 아질산 이온은 전자 수용체 말이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이 문제가 여러분 신유형 문제였고요. 난이도 최상. 제일 이제 이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자, 8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 테마 특강에서 나왔어요. 그죠? 우리 COD 산성망간법. 그죠? 여기 이거 테마 특강에 그대로 나왔어. 간섭물질. 지금 보여요? 볼드로 굵은 표시로 표시해놨잖아요. 염소이온 있으면 양해오차 유발하니까 뭐 넣고 황산은 넣고 아질산이온 있으면 뭐예요? 아질산염이 있으면 설파민산 넣고 그다음에 제일처리연 아황산염이 있으면은 이거는 동의 실험 조건에서 해당되는 COD 값을 정량적으로 빼주고 이거 했죠? 그다음 COD법은 산성망간법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알칼리성 망간법도 있었는데 우리 요게 주시험법이잖아요. 산성망간법에서는 적용 범위가 염소이온이 2000mg/L 이하일 때 적용하고 이거 이상일 때 우리 뭐 썼죠? 알칼리성 COD 망간법 썼잖아요. 그거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아질산염 방해가 우려되면 뭐 넣는다 그랬죠? 이거 바뀌었죠, 서로. 염소이온이, 왜냐면은 염소이온은 이 황산은 중에서 제가 요것도 했어요. 이 은이온과 염소이온은 서로 만나서 흰색 앙금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집어넣고 황산은 집어넣고 그죠? 서로 바뀌었어요. 아질산염 있으면은 설파민산 집어넣고 그죠? 그래서 둘 다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반응 시료의 염소이온 농도가 2000 이상인 경우가 아니고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죠. 그러니까 염소이온이 너무 많으면은 산성 망간법 쓸 수 없고 우리 알칼리성 망간법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물론 이거 우리 안 했어요. 근데 1, 2, 3번 우리 다 했는데 그러면 소거법으로 남는 게 4번이 정답인데 그죠? 우리 정밀도까지는 사실 안 해왔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거 정답 4번입니다. 테마 특강 제가 지금 몇 번이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15점을 얻을 수 있어, 아니 15점이 아니라 20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봅시다. 이것도 여러분 조금 난이도 있긴 하지만 우리 모의고사라든가 연습 문제 풀 때 익숙한 문제예요. 그죠? 자, 요거는 우리 어디에서 나온 거? 암모니아 탈기법에서 나온 거죠. 우리 암모니아 탈기법이 뭐예요? 수중에는 이렇게 암모늄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데 얘를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바꿔서 이제 여기 역반응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암모니아 기체가 되도록 이제 요 반응으로 치우쳐지도록 우리가 조건을 변형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수중의 암모늄 이온을 그러니까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하는 공법이잖아요. 근데 여기 암모니아가
연기죠. 그리고 연기가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OH-를 내는 이 반응에서의 평형상수를 우리 연기 해리상수 KB라고 합니다. 평형상수 구하듯이 하면은 우리 물은 이제 평형상수 구할 때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pH가 나왔어요. 이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이걸로 OH 농도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게 KB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문제는 KA가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KA랑 KB는 얘는 산해리상수, 얘는 연기해리상수. 자, 요게 차이가 뭐냐면, 자, 요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얘가 연기면 요 연기의 짝산이 뭐예요? 이 NH4+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 반응을 여기서 NH4+를 산으로 했을 때 얘는 NH3와 NH+가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때 얘 보세요. 산에서 수소연 나오는 그때의 평형상수가 KA예요. 그럼 그때 우리 평형상수처럼 이제 또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이건 화학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짝산과 짝연기 관계면 짝산 짝연기 관계는 이렇게 짝산과 짝연기의 짝산의 산해리상수와 짝연기의 연기해리상수를 곱하면 뭐가 돼요? 네, KW, 물의 이온화 곱이 돼요. 이게 25도씨에서 얼마? 10-14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KA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우리 KB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KW를 KA로 나누면 여기서는 10-14승을 5.6 곱하기 10-10승으로 나눈 게 이게 이 식에서의 KB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식 우리 어떻게 했었죠? 요거를 이제 여기 나오는 걸로 이제 변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딱 묶어요. 그죠? 그러면 NH3 식을 이제 이 항에서 변형하면 NH3분의 NH4+는 OH 마이너스 분의 KB잖아요. 근데 KB는 뭐라고? KA분의 KW. 그 다음에 OH는 자, 여기서 우리 OH는 10의 마이너스 POH승이죠. 근데 여기 또 pH랑 POH는 25도씨에서는 두 개 더하면 14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pH가 9라고 했으니까 POH는 얼마? 얼마? 5. 그죠? 그래서 이때 OH- 농도는 10의 -5승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숫자 이제 넣어볼까요? 자,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자, 지금 K가 5.6 곱하기 10-10승분의 10-14승 곱하기 10-5승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우리 지수는 지수끼리 나머지끼리 하면은 자 5.6분의 1 곱하기 자 지수는요 여기 보세요. 10-14 10-10승 곱하기 5승 이렇게 돼 있으면 지수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모에 있는 애들 곱하기로 돼 있으면은 이 여기로 올라오면 다 빼기로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럼 얼마? 10의 1승 되네요. 그죠? 그럼 얘는 5.6분의 1 곱하기 10의 1승인 거예요. 그러면 56분의 100이네요. 그죠? 그럼 2보다 약간 작겠네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 56이 50보다는 크니까 50분의 100 하면 2지만 지금 56분의 100이니까 이제 2보다는 좀 더 작게 한 1.8 정도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기존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알모니아 탈기법에서 지금은 이제 여기 NH3분의 NH4+를 물어봤지만 이때는 이제 보통 보면 우리 제거율 계산을 할 때 제거율은 우리 어떻게 했어요? NH4+ 전체 이제 수중에 있는 질소 형태
중에 얘가 뭘로 NH3 형태로 바뀌면 제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이걸로 변형해서 우리 풀었었잖아요. 훨씬 더 어떻게 뭐 어려운 걸 풀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요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힌트는 뭐였냐? 이겁니다. KB가 아니라 KA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KA와 KB 관계를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사실은 좀 더 이제 수월하게 풀 수가 있었어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난이도 2로 잡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요건 익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 2로 했지만 요거를 이제 요거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화학을 이제 했을 때 우리 같이 본 내용이니까 그죠? 그거를 가지고 역시 푸는 문제였다 보시면 돼요. 자, 10번 문제는 이거 난이도 2 아니죠? 1이죠. 그죠? 엄청 쉬운 거. 자, 우리 연소할 때 지금 기체 연료 프로판 1큐빅미터를 공기비 2로 완전 연소시킬 때 실제 공기량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완전 연소 시켜봅시다. 자, 탄소는 연소되면 CO2 되고 수소는 연소되면은 H2O 되죠? 탄소 개수 3이니까 CO2 개수는 3이고 수소 개수 8이니까 여기는 절반 H2O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는 산소가 6개, 4개 합쳐서 10개 되려면 여기 개수가 5가 돼야 되죠. 자, 기체 같은 경우에는 반응비, 몰수비가 뭐랑 같아요? 기체는 부피비랑 같죠. 그래서 여기 이 연료 1큐빅미터 있으면은 산소는 얼마? 5큐빅미터가 소모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론 산소량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한 그 실제 공기량인데 실제 공기량은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이잖아요. 근데 이 이론 공기량은 이제 뭐예요? 이론 산소량을 얼마? 이제 우리가 보통은 할 때 0.21로 나눴죠. 부피로 할 때는. 왜? 공기 중에 산소는 부피비로 21%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부피비가 0.2라고 했기 때문에 0.21이 아니라 0.2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론 공기량은 실제 공기량 이제 여기 이론 산소량이 5니까 이걸 0.2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나요? 자, 0.2는 10분의 2죠. 5는 1분의 5고요. 자, 그럼 번분수꼴로 하면은 가운데 거 곱해서 어디로 분모로 가고 밖에 거 곱해서 어디로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얼마? 25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공기량은 공기비가 여기 2니까 2 곱하기 25에서 얼마? 네, 5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봅시다. 자, 이것도 단순히 이제 공식에 대입하면 돼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게 BOD 용적 부하입니다. BOD 용부는요, BOD 부하. BOD 곱하기 Q죠. 요거를 용적, 부피로 나눈 거죠. 그죠? 자, 그럼 요 값이 지금 0.5kg per 큐빅미터 데이래요. 그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게 BOD 농도랑 유량이 나와 있으니까 BOD랑 Q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피는 자, BOD, 요게 BOD 용부인데, 제가 그냥 BOD 용부라고 적을게요. 용적부하. BOD 곱하기 유량을 뭘로? BOD 용부로 나눠준 거죠. 그죠? 공식을 변형하면. 자, 그럼 이때 BOD가 지금 200mg/L잖아요. 자, mg/L는 제가 뭐랑 똑같다 그랬나요? 요거를 mg을 단위 1000배 올리면 그램, 리터를 단위 1000배 올리면 큐빅미터죠. 그래서 그램/큐빅미터랑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유량 단위가 이제 단위 한사 한번 안 해줘도 되니까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유량은 얼마? 1000큐빅미터/day. 그다음 BOD 용적 부하가 0.5kg/큐빅미터/day. 자, 단위 상식해볼게요. 데이데이 약분, 큐빅미터 약분. 자, 여긴 그램이고 여긴 킬로그램이니까 우리 단위 한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킬로그램하고 그램하고 1kg은 1000g이죠? 그러면 그램 약분, 킬로그램 약분. 그러면은 남는 단위는 큐빅미터가 남네요. 자, 그럼 숫자 가지고 이제 숫자도 상쇄를 시켜봅시다. 그러면 0.5분의 200이네요. 그럼 얼마? 400 나오겠네요. 400 큐빅미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4번이 됩니다. 12번 봅시다. 여러분, 딱 보면 맞춰야지. 이거는 진짜 단답형.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 타입어 뭐예요? 이거잖아요. 우리 입자의 침강일 때. 일형 침전. 무슨 침전? 독립 침전, 압축 침전, 단독 침전. 그죠? 그래서 틀렸어요. 이형 침전은, 이것도 틀려죠. 이형 침전이 뭐예요? 플록 침전, 응집 침전. 그 다음에 3형 침전이 뭐예요? 네. 지역 침전, 계면 침전, 방해 침전, 간섭 침전. 3형이 나고. 4형 틀렸죠. 응집 아니고 압밀, 압축 이제 침전이잖아요.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되죠. 실수 안 하는 이상 진짜.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제가 법규 공정 문제 4문제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 우리 테마 특강에서 제가 다루지 않았던 게 있다고 했어요. 이게 이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거라서 이것까지 나오겠냐 했는데 나왔어요. 자, 이거 어렵게 보려면 어려운 거고요. 사실은 굉장히 원리만 알면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질 공정 시험 방법에 여러 가지 시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뭐 아는 거 BOD 시험 방법 뭐예요? 적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COD도 측정하는 거죠. SS 부유물질 측정하는 거는 이제 중량법이라고 해서 여과를 해서 이제 중량을 중량을 측정해서 우리가 SS 얼마 있는지 보는 거 이런 것처럼 각각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시험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시험 방법이 정해져요. 그럼 가장 여러분 손쉬운 게 뭐냐면은 이제 음이온유가 있어요. 분류를 하면 금속류가 있고요. 시험 물질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바로 유기화합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VOC라든가 총, 석유계 탄화수소라든가 뭐 우리 알고 있는 VOC에 BTS 이런 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기염소 화학계 물질들 뭐 TC, PC, 그러니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뭐 이런 애들, 뭐 페놀도 여기 들어가 유기화합물에. 그러니까 유기물인데 약간 물에 안 녹는 애들, 그죠? 그런 애들 유기화합물을 보면은 얘네들은요 대략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음이온유는 어떤 거에 적합하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 쓰는 게 뭐냐? 주로 요거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쓰는 게 이제 원자 흑광법. 원자 흡수 분광법이라고 해서 원자 흑광법. 이런 거 주로 써요. 그 다음에 금속류 할 때는 원자 발광법, 원자 흑광법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는 주로 쓰는 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우리 GC라고 합니다. 요거를 사용을 해요. 왜냐면은 음이온유를 잡으려면 이온이기 때문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가 이제 적합한 게 많은 거고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화학에서 배웠지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선 스펙트럼 나타나듯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이제 뭐가 있어요. 스펙트럼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주로 써요. 그래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하기 부적합한 거로 벤젠, VOC죠. 그죠? 시아는 이게 음이온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 뭐 염소 화합물, 그다음 VOC 같은 거에 적합하지 이온이라든가 금속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2번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까지 각각의 어떤 물질마다 이제 그 분석 방법 이것까지 하면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법규 특강 이제 테마 특강 할 때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원리는 있어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가 그래서 기사할 때는, 기사는 이런 거 다 암기해야 되니까, 제가 음이온유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서 제가 다른 이제 기사 학원에서 기사 강의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방법별로 물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외우기 쉽게 각각의 이제 시험 방법마다 어떤 게 적용되고 어떤 거 적용 안 되는지 이거 여러분한테 드리거든요. 기사 강의할 때는, 산업기사 강의할 때는 제가 이걸 하는데, 사실 공무원에서는 이것까지는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 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요번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원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시험 방법이 주로 음이온유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원자 흑광법, 그 다음에 금속류는 원자 발광법, 원자 흑광법 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유기암물 같은 경우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주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요, 일단 얘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가 예외적으로 안 되는 애입니다. 시안은. 여기 보면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적용 안 되는 거에 시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까지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요 정도는 여러분 요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VOC들. 그죠? VOC 유기암물에 들어가잖아요. 자, 14번 봅시다. 야, 이거 진짜 기본적인 거 나왔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 복습 진도별 모의고사에 이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지금 밀도 단위만 달라. 그리고 부피 감소율 구하래. 그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압축비하고 부피 감소율 관계식이 있죠. 부피 감소율은 1 빼기 CR, 압축비 분의 1입니다. 이 압축비를 어떻게? 이제 큰 거분의, 아니, 작은 거분의 큰 거로 제가 계산하라 그랬죠. 그죠? 지금 밀도가 주어졌으니까 압축비는, 자, 작은 거분의 큰 거. 왜냐면 압축이 되면은 압축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요렇게 되지만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보다 크게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러면은 부피 변화율은요. 요렇게 1 빼기 CR분의 1로 계산해서 여기에 4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얼마? 4분의 3이니까 얼마? 0.75, 75%. 만약에 이거 답도 75면 진짜 소름인데 그건 아니겠죠. 숫자를 보니까 아닐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 보세요. 그대로 나왔죠. 그죠? 정답 3번이고요. 엄청 쉬운 문제였어요. 그죠? 자, 15번. 이거 모르면 안 되죠. 환경 하시면서. 그죠? 부영양화에서 지표, 칼슨 지수 3가지. 제가 이거 이론 때도 얘기했어. 투명도 되죠? 클로로필 되는데 총인 있고 총질수 있는데 총질수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총인만 해당한다. 왜냐면은 요것도 이유도 제가 설명했는데 기억나세요? 이 수중에 어떻게 보면 제한물질이라고 하죠. 양이 평소에 적어서 얘만 조금 더 많아지면은 이제 한마디로 한계 반응물, 환경에서 얘기하는 한계 반응물이 질소랑 인 중에서는 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이 그래서 질소보다 훨씬 더 크리티컬한 그죠? 한계 반응물이 되기 때문에 총질소 안 들어가고 요거 3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총질소 안 돼요. 자, 16번.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테마 특강에서 제가 교토의정서랑 파리협정 차이점도 했고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여기 보세요. 또 볼드체로 돼 있잖아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거 이게 목표라 그랬어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우리는 더 디테일하게 봤는데 그죠? 요것도 7급이나 연구사 시험에서는 파리협정에 관해서는 특히나 이제 문제가 한 번씩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도 그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1기 때는 파리협정 탈퇴했어요. 근데 지금 2기가 이제 왔는데 아직은 탈퇴를 안 해서 현재 미국은 파리협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죠? 왜냐면 트럼프 때 탈퇴했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바이든이 다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트럼프가 돼서 언제 나오지?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시험을 봤던 9까지 9급을 봤던 4월 이제 요쯤에는 아직 탈퇴 안 한 상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우리 봤잖아요. 이거 다 맞추셨죠? 자, 17번 봅시다. 자, 이번에 CAC 나왔어요.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이거 처음 보는 질문이었어요. 양이온 교환 반응은 비가역적이다. 여러분, 교환이라는 거는 뭐예요? 자,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는 그 값에 맞는 딴 걸 줘야 그 교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교환은 기본적으로 가역이에요. 가역이 뭐예요? 정반응, 역반응 둘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수소이온이 많으면은 그 뭐예요? CC 물질인 이제 양이온, 우리 염기성, 이제 뭐죠? 치환성 염기라 그러죠? 그 수소이온하고 교환할 수 있는 애들이 서로 수소이온과 치환성 염기가 서로 뭐예요? 교환하잖아요. 그래서 수소이온을 받으면은 그 붙어있던 교환성 염기를 떨어뜨려내야 돼요. 그죠? 용탈을 하잖아요. 그래서 붙이는 흡착과 떨어지는 용탈이 주고받고 일어나니까 이건 교환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봅시다. pH가 감소하면
양이온 교환 능력도 감소한다. 답 벌써 나왔네요, 1번.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 나왔어요. 2번 봅시다. pH 감소함. pH가 감소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소 이온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CEC가 어떻게 보면 이 수소 이온의 완충 용량이죠. 산을 받을 수 있는 완충 용량 정도예요.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CEC가 크다는 얘기는 이 수소 이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수소 이온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들어왔어. 근데 CEC가 예를 들어서 60개만 받을 수 있다고 합시다. 이 토양에서는 CEC 값이 60 정도이기 때문에 수소연은 60개만 받을 수 있어. 그럼 60개 받았겠죠? 그럼 얘는 CEC가 0이 됐겠네요. 그럼 얘는 60개 토양에서 흡착해서 받았으니까 수소연이 40개 남았을 거예요. 그럼 이만큼의 pH가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수소이온 100만큼의 pH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CEC 때문에 완충이 돼서 40만큼만, 60은 이미 완충하고 남은 40만큼만 덜 떨어졌죠. 그죠? 그럼 그 가중에서 CEC는요, 이미 0으로 줄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이미 받아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pH가 감소하면 양이온 교환 능력도 보세요. 썼잖아요. 서로 교환하면서 이미 대가를 서로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써서 CEC도 줄어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3번. 토양 1kg이 보유하는 교환성 양이온의 총량은 센티몰로 표시한다. 여러분, 요거 우리 할 때 CEC 단위를 뭘로 배웠냐면 요걸로 배웠어요. 미리 당량 퍼 100g. 그러니까 100g의 미시엘 혹은 교질당 이제 우리 CEC가 양이온 교환성 양이온이 몇 미리당량 들어있냐라고 했는데요. 요거를 어차피 이게 당량이라는 게 수소이온 기준이기 때문에 당량과 몰은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0g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봅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거를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 g은 킬로그램으로 단위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kg이면 1000g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1몰이 1당량하고 같아요. 그럼 미리당량이면은 미리당량은 미리몰하고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미리는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을 얘기하고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cm는 그죠? 센티라는 단위는 10ml랑 같아요. 자, 그럼 단위 환산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램, 미리당량. 그다음에 미리 이거 하면 여기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1ml몰은 10ml몰하고 같다. 그러면 미리몰 약분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미리당량 퍼 100g이 센티몰 퍼 킬로그램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많이 썼는데 지금은 센티몰 퍼 킬로그램을 더 많이 통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토양 1kg당 지금 교환성 양이온이 몇 센티몰. 그러니까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리 1몰에 그죠? 몇 10의 마이너스 2승몰인가 그거를 계산하는 건데 요 단위는 미리 당량 퍼 100g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3번이 맞는 설명이에요. 자, 4번은 우리 어떻게 풀까요? 4번도 이거 아는 거잖아요. 우리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었죠? 자, 흡착력이 큰 양이온 순서들, 우리 이온 교환 순서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온 교환 순서가 작은 것부터 토양에서 먼저 이제 여기 이온 교환 순서 큰 게 토양에 더 강하게 흡착돼 있고 작은 것부터 어떻게 보면은 먼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온 교환 순서가 보면은 전하수 클수록, 그러니까 1가보다는 2가, 2가보다는 3가가. 그다음에 이온 전하가 같으면 원자가 클수록, 그죠? 그래서 클수록. 그러니까 마그네슘하고 칼슘 보면은 우리 칼슘이 훨씬 더 이온이 크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더 앞에. 그죠? 그래서 그 순서를 여러분 이걸 보면은 자, 상가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2가일 거고, 얘네 둘 중에는 이온이 누가 더 커요? NH4 플러스 훨씬 더 크겠죠, 당연히.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자, 지하수 유량 계산하는데 공공유 고려 안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우리 지하수 유량 나오면 반드시, 지하수 유속 나오면은, 달시의 법칙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달시의 법칙은, 유속은, 지하수 유속은, KI. 그죠? 투수계수 곱하기 동수경사인데, 이 I가 뭐예요? 수평 거리분의 수두차 혹은 높이차. 그죠? 근데 우리가 요거는 이론적인 유속이고, 실제 유속은 이 이론 유속을 뭘로? 공국률로 나눈 거예요. 그죠? 요것도 우리 다 했습니다. 근데 기출도 나왔었고, 공국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유속, 달시의 법칙으로 나오는 이 유속을 써서 Q는 AV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수두차가 이게 델타 H. 일단 두 지점 사이 수평거리 델타 L이 100m, 투수계수 K가 50m/d이고요. 자, 요 단면이 이제 면적 되겠죠. 그래서 10m 제곱이에요. 이때 유량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면적은 10m 제곱. 그 다음에 여기 투수계수가 50. 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50m/d. 자, 델타 H가 2, 델타 L이 100.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상세해 봅시다. 100 하고 여기 100 약분했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10 나오네요. 그죠? 10 큐빅미터/d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9번. 자, 진동. 자, 요거 낯선 문제였어요. 그죠? 신유형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는 걸로도 역시 풀 수 있어요. 볼게요. 1번. 주파수가 높은 파동일수록 진동 레벨의 거리 감쇄가 작다. 자, 요건 보시면 일반적으로 고주파수,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으면 진동수가 주파수죠. 진동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커요. 높은 파동일수록. 그래서 이게 고주파일수록 이게 에너지가 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이게 거리 감쇄를 생각하면은 거리가 감소할 때마다 이제 에너지 손실이 커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는 거리가 멀어도 여기서 내는 소리와 저 멀리서 내는 소리가 데시벨 차이가 적게 나는데, 근데 높은 소리에서는 높은 주파수, 그러니까 높은 음은 여기서는 엄청 시끄럽게 들리지만 거리가 이제 멀면 올수록 훨씬 더 어떻게 그 데시벨이 감소하는 폭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 감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파동일수록 진동 레벨 거리 감쇄가 크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클수록 에너지 손실이 커서 거리 감쇄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1번 정답이네요. 2번 볼게요. 자, 집안을 통해 전파되는 진동파 뭐 있어요? 우리 종파, 행파, 표면파 배웠죠? 요거 3개 있죠, 그죠? 우리 P파, S파, 그죠? 표면파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집안 내에서 파동이 전파될 때 진동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파동이 진폭이 작아지죠. 자, 우리가 진폭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음의 사이클, 진동의 사이클, 한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진폭이 얘가 진폭이죠. 그러니까 진폭이 크면 클수록 얘보다 이렇게 있는 진폭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소음으로 따지면 더 큰 데시벨. 그러니까 음의 크기가 큰 거고요. 진동으로 따지면 진폭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진동이 큰 겁니다. 그래서 집안 내에서 파동이 전파될 때 진동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엄청 컸다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리가 혹은 진동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동에서 멀면 멀수록 진폭이 작아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진폭 정도가 소음의 데시벨, 진동에서의 데시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철도 궤도에 자갈을 두는 것은 진동 제로를 위해 유용한 방법이다. 네, 맞아요. 여러분, 이거 철도 깔 때 보면은 철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이거는 뭘로 깔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이잖아요. 말 그대로 철로 깔아요. 레일은 철로 깔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자갈을 깔아놔요. 이 밑에도 자갈로 평평하게 해놓고 자갈을 깔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갈이 해주는 역할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역할을 하냐? 첫 번째, 진동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갈과 자갈 사이에는 빈 공간이 많죠? 공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갈을, 이 기차가 오면은, 철도가 지나가면은, 진동이 오면은 얘가 흔들리면서, 그 흔들리면서 열 에너지라든가 그 차각차각 하는 소리 에너지로 이 진동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은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고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극 때문에 이게 진동 에너지가 흡수가 되거든요. 빈 공간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서로 부딪히면서 이제 마찰력, 그죠? 열 에너지라던가, 그 다음에 다른 에너지로 변화하면서 진동 에너지를 줄여주고, 그리고 얘네들이 보면은 진동 분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에 딱 어떤 점에 있는 게 아니라 자갈이 이렇게 쭉 깔려있으니까 다른 데로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름 되면은요, 이 철로 된 레일이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온도가 증가하면은 철도 약간 부피 늘어나면서 좀 휘기도 하고 철로가 약간 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갈을 통해서 지지를 해놓으니까 그 탈선하는 거예요. 철도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레일이 이렇게 원래 있던 대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요 자갈을 두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자갈을 깔아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돼요. 자, 20번 문제. 자, 이거 했어요. 테마 특강에서 환경영향평가 마지막에 제가 부록하면서 이거는 한번 보세요. 어떤 분야가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보세요 했는데 이것까지 솔직히 나올까 했지만 나왔어요. 솔직히 이거 맞추는 건 쉽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또 알 수 있는 방법. 끝까지 포기를 안 하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자, 지금 보면 이게 분야가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이게 토양이겠죠? 생활환경, 그 다음 사회환경, 경제환경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악취가 있어요. 이 악취는 어디 들어가는 거냐? 대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기. 생활환경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게 들어가냐? 네, 폐기물, 그 다음에 뭐 공중보건, 위생, 그죠? 경관 이런 거 들어가고 일조라든가 전파장애, 소음, 진동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악취는 여기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만약에 악취가 여기 들어간다고 그러면 수질도 들어가야죠.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조금 그래도 감을 잡았으면 그래서 요거 제가 보라고 했거든요. 이거 좀 보세요. 어느 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정도는 보세요. 했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정답이 2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제 9까지 9급 처음으로 이제 오픈된 이제 환경지 시험 환경공학계로 봤습니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어때요? 쉬운 문제 많았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도 많았어요. 그걸로 변별력을 나눴고 이번 시험은 특히나 그 승패를 좌우했던 건 어떻게 보면 점수를 좌우했던 거는 법규 공정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좀 더 받느냐, 폭넓게 받느냐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못 봐요. 솔직히 여러분이 각각 찾아보려고 하면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숟가락만 퍼서 드실 수 있게 다 차려놓은 그 테마특강 여러분 이제 놓치지 마시고 봐야 될 거를 아마 진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좀 뼈저리게 저도 잘했다 이거 만들기 그런 생각을 했고 훨씬 더 이제 여러분도 요 강의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셔서 다른 시험들 지방지 시험들 여러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번 이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